중동의 거센 모래바람 속 평생 고대사를 연구한 한 학자가 성경 구절을 대조하다 전율하며 멈춰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비밀의 경로가 오늘날 대한민국과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는 천기누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세상은 냉담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비웃었고 외신 기자들조차 역사가 아닌 신화라며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던 고고학 유물과 유전자 지도가 베일을 벗자 비난하던 이들은 경악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고대 이란의 신장 엘람, 그리고 대홍수 이후 셈의 혈통을 이어받아 동방 끝에서 빛을 지켜온 신비로운 민족. 이 거대한 설계도가 창세기 10장 속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격동은 예고된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목한 인류 최후의 비상구. 그 주인공이 왜 한국일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번영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눈부신 발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따뜻한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벤들러입니다. 베를린 연구소에서 고대 유전자를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의 위잉위잉거리는 고주파 소리만 길게 들리고 있었죠. 책상 한쪽에 액자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5회째 그대로였어요.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아들 생일 알림이었죠. 저는 말없이 알림을 껐어요. 그러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한 적도 손에 꼽힐 정도였죠. 다음 날 정오 무렵 식판을 들고 구내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안이 떠들썩했어요. 가운데 큰 테이블에는 같은 부서 동료들이 둘러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늘 가던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죠. 저는 그곳에 식판을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이 저를 흘끗 보더니 다시 자기들 이야기로 돌아가더군요. 이런 일상이 자리 잡은 지 25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절반쯤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섰죠. 복도에서 같은 층 동료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짧게 인사를 건네오더군요. 저는 가볍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그게 다였죠. 오후가 길게 흘러갔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정리했죠. 퇴근 무렵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어요. 낙엽이 바닥에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에 밟히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리고 있었죠. 차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쓰레기통 옆에서 작은 떨림이 보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굽혀보았죠. 새끼 고슴도치 한 마리가 거기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시를 곤두세울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차 트렁크로 돌아갔어요. 거기 오래된 종이 박스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박스를 꺼내 쓰레기통 옆으로 돌아갔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동물보호소로 향했죠. 직원에게 박스를 건네고 전화번호만 짧게 남겼습니다. 찾는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곧장 돌아섰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연구실 창밖에 가로등이 막 켜지고 있었습니다. 자료실 문을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어요. 새로운 임시 통역사라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박세롬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짧게 끄덕이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세롬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양아버지 이야기를 비치려다 입을 다무는 듯했어요. 그러고는 짧게 인사를 남기고 자료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빈에 있는 다부드 노 박사에게 자문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죠. 죽은 아내가 남긴 가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신이 와 있었어요. 단 한 줄이었죠. 혈통은 잊히는 것이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문장을 두어 번 다시 읽었어요. 학설 이야기겠거니 하며 메일창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마우스 위에 손이 잠시 멎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분석실 푸른 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란에서 도착한 인골 DNA가 마지막 분석 단계에 있었어요. 화면에 시퀀싱 결과가 떠올랐죠. 북의 하플로그룹이 동아시아 양식이었습니다.
학계 정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과였어요. 저는 마우스 위에 손가락이 굳어버렸죠. 옆 자료실에서 박세롬 씨가 한번 돌아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비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있었어요. 위스키 잔에서 얼음이 작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시끄러웠어요. 분석 결과가 자꾸 떠오르고 있었죠. 거실 불은 꺼두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빛만 책상 위에서 푸르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망설이다 10년 만에 옥스퍼드 시절 동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쯤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동기의 얼굴이 떴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에 대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절반쯤 듣더니 동기가 손을 들어 막더군요. 긴 한숨이 들렸어요. 그런 이야기는 자기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학력에도 흠이 갈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화면이 끊겼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위스키 잔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고 있었죠. 가족도 학계 동료도 다 같았어요. 익숙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쓸쓸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스키 잔을 옆에 내려놓았어요. 새벽빛이 거실 창으로 옅게 들어오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굳게 닫혀있던 방이 있었거든요. 서재 문 손잡이를 한참 만지고 있었어요. 5해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이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서재였죠. 손바닥에 손잡이의 차가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5해 동안 멈춰있던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책상 위에 노트 한 권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펼쳐두었던 페이지 그대로였습니다. 잉크가 살짝 마르다 만 흔적도 그대로였죠. 저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당겨보았어요. 두꺼운 폴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엘람 동방 이주 가설. 그 글씨 앞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옛 기억 한 컷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식탁 너머로 노트를 펼쳐 보이며 가설을 들려주었었죠. 저는 그걸 비과학적이라며 깎아내렸었어요. 학자답지 못하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말을 잃었었죠. 저는 폴더를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햇살이 서재로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폴더를 가방에 챙기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내내 폴더의 무게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자료실 형광등이 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책상에 폴더를 펼쳐두고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기고 있었죠. 그때 박세롬 씨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짧게 인사하고 지나가려다 책상 위 폴더를 발견했어요. 발걸음이 잠시 멈추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박세롬 씨에게 사적인 부탁을 꺼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자료에 한국어 메모가 몇 줄 들어 있다고 했어요. 번역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박세롬 씨는 폴더 표지의 손글씨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손가락으로 한국어 메모 한 줄을 짚어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도와드리겠다고 답하더군요. 양아버지 이야기를 또 비치려다 입을 다무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끝까지 가보기로요. 항공권 2장을 끊었습니다. 출발은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공항 출국장 앞에서 박세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쪽 모퉁이에서 박세롬 씨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이미 짐을 챙겨온 모습이었죠.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출국 게이트가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몇 시간 뒤 우리는 빈에 도착해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늦은 밤 로비 카페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창밖에 빈 시내 가로등 불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 자리에 2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죠. 카페 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박세롬 씨가 잔을 한참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얼마 전부터 자기 이름을 잊으시기 시작했다고 했죠. 박세롬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짧게 흘렸습니다. 5해 전 아내를 떠나보냈다고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세롬 씨가 다시 잔을 들었다 놨다 했죠. 어렸을 때 입양 서류를 본 적이 있다는 말도 잠깐 흘리더군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 마감을 알려왔어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낯선 골목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그 골목 끝 오래된 건물 2층 자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부드 노 박사의 집이었어요. 박세롬 씨가 길을 안내해 주셨죠.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발자국 소리만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노 박사가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래된 책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좁은 거실 사방을 책장이 천장까지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벽에는 옛 페르시아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청동기 유물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파리망명 시절부터 모아오신 것이라고 하셨죠. 다부드 박사는 65 정도로 보였어요. 차분한 학자의 풍모 뒤에 어딘가 망명자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소파 자리를 권하시며 따뜻한 차를 한 잔씩 직접 내주셨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야엘 미즈라리 박사였습니다. 죽은 아내 아나의 학창 시절 친구라고 다부드 박사께서 미리 일러주셨었죠. 짧게 인사를 나누고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다부드 박사께서 책상 서랍을 천천히 당기시더군요.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래된 가족 표지가 손때로 반들반들했어요.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자료라고 하셨죠. 박사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라머 점토판 사진들이 한 장씩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진은 흑백이었고 어떤 사진은 색이 바랜 것이었습니다. 노 박사께서 글자를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셨죠. 그러다 어느 한 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동에서 깨어나는 곳 우리의 형제들이 가니라. 박세롬 씨가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로 짧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다부드 박사께서 옅게 웃으셨죠. 야엘 박사도 박세롬 씨를 잠시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닷새 뒤 우리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갈아탔어요. 빈에서의 발견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튀르키의 동부 도구베아지트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해 있었죠. 차에서 내렸을 때 풀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멀리 아라랏산이 푸르게 솟아 있었습니다. 만년설이 정상 부근에 하얗게 덮여 있었죠. 바람이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발굴지 입구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애신 일마즈 박사였어요. 40대 초반의 단단한 인상이었죠. 다부드 박사께서 미리 연락해 두신 분이었습니다. 손을 잡으며 옅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들판으로 들어섰습니다. 풀이 무릎까지 자란 들판이었어요. 그 한가운데 거대한 돌단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 올린 모습이었죠. 정도 끌도 어디에도 닿지 않은 돌이었어요.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온 흔적이 표면에 가득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쓸어보니 까칠한 표면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죠. 머릿속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은 부정하다는 말이었죠. 평생 율법 조항으로만 알아왔던 구절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세롬 씨가 한참을 돌단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강화도 마니산에 똑같은 양식의 재단이 있다고요. 참성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박세롬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안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거기에 손글씨로 그 단어가 적혀 있었죠. 참성단. 잉크로 2번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야엘 박사가 옆에서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박세롬 씨는 여전히 돌단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일주일이 더 지나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에는 이란 타브리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부드 박사의 옛 제자가 비공식 경로로 안내해 주신 길이었죠. 위험을 무릅쓴 발걸음이었어요. 국경을 넘는 동안 누구도 길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레 자물쇠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박물관 후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협력자가 어깨너머로 바깥을 흘끗 살피고 있었죠. 우리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수장고 안에는 푸른 비상등 불빛만 깔려 있었습니다. 협력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작게 말하더군요. 공기에 곰팡이 냄새가 옅게 떠 있었죠. 흰 장갑을 낀 손이
진열장 한쪽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청동검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 청동의 푸른 빛이 살아나고 있었죠. 검의 곡선이 비파 모양으로 부드럽게 휘어 있었어요. 한국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과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장씩 각도를 바꿔가며 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빈 점토판에 그 한 줄이 다시 떠올랐죠. 박세롬 씨가 검의 곡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다 어느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협력자가 우리에게 빨리 나가야 한다고 손짓했어요. 우리는 검을 다시 서랍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좁은 뒷골목을 빠르게 걸어 나갔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에야 모두 한숨을 내쉬었죠. 한참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타브리즈의 새벽 빛이 옅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어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예레반에 도착하고 나서야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풀렸어요.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예레반 국립박물관 전시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일 이른 시간이라 관람객이 거의 없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유리 진열장 안에 작은 인장 하나가 조명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라르투 시대 유물이라고 안내문에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작은 청동 인장이었죠. 표면에 5봉우리 산악 도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고 양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형태였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진열장 유리에 닿아 있었어요. 야엘 박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백제 금동대학로 상단부 사진을 빠르게 띄우더군요. 진열장 옆에 휴대폰을 가까이 대고 비교해 보았어요. 두 도상이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5봉우리의 비율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같았죠. 박세롬 씨가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입을 살짝 벌린 채로요. 눈빛에 어떤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야엘 박사가 제 쪽으로 짧은 시선을 보내며 옅게 웃으셨죠. 박세롬 씨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 한 번 가고 싶다는 말이었죠. 5살 이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잠겨 있었어요. 저는 박세롬 씨를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사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박사님 함께 한국에 가시는 건 어떠시겠냐고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박세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박물관 출구를 함께 걸어 나갔어요. 가을 햇빛이 광장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레반 시내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죠. 야엘 박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시퀀싱 결과 그래프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엘람 인골 청동검 혈은 한국 청동기 인골 새 시료의 북의 하플로그룹이었죠. 새 그래프가 정확히 겹쳐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박세롬 씨가 작게 한마디 했어요. 박사님 사모님이 오르셨네요. 저는 처음으로 아내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아나는 늘 옳았어. 그 한 줄이 새어나왔어요. 세 사람이 와인 잔을 가만히 부딪혔어요. 그때 야엘 박사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박사 얼굴이 한순간 굳어 있었어요. 휴대폰 진동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옥상에서 내려온 뒤부터 그랬습니다. 새벽이 다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야엘 박사 호텔방에 세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학계 메일링 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베르너 라이나르트 교수의 공개 글이었죠. 처음 한 단락은 학문적 비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글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변해갔습니다. 죽은 아내의 가설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했죠. 남편의 신경쇠약적 집착이라는 표현도 보였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야엘 박사가 노트북을 잠시 덮으셨어요. 박세롬 씨가 침묵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 옷장으로 갔어요. 짐을 다시 꾸리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야엘 박사가 화상 비공식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라이나르트 교수의 얼굴이 떴어요. 차가운 첫 마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라이나르트 교수와의 토론이 끝난 지 1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호텔방 전화가 울렸어요. 베를린 막스플랑크 인사위원회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죠.
다부드 박사 점토판 출처가 비공식이라 우려한다고 했어요. 자료 접근권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더군요. 보직 검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죠. 정중한 말투였지만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너 혼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내내 침착하게 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책상을 한참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박세롬 씨가 옆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셨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빈의 다부드 박사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야 다부드 박사와의 영상통화 시간이 잡혔죠. 박사님이 따로 시간을 내주신 자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세롬 씨와 야엘 박사가 옆에 함께 앉아 있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부드 박사 얼굴이 화면 안에 떠 있었어요.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박사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옛 제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사람이 없다고요. 박사 본인도 정체 모를 발신자에게서 위협 메일을 받으셨다고 했죠. 빈에 홀로 계시는 미망인 누이 안전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협력에서 한 발 물러서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하셨죠.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나 박사님 얼굴을 본 순간 그 말이 입안에서 멈췄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짧게 이해한다고만 답했어요. 박사께서 한참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화면이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피곤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박세롬 씨가 호텔방으로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요.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었죠. 잠시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와야겠다고 했습니다. 양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다고요. 처음에는 침착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에서 말이 그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다신 못 돌아오실 거라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세롬 씨가 잠시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세롬 씨 표정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한참을 그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가방을 마저 챙기고 짧게 인사를 남기고 호텔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짓을 한 거였어요. 5년 전 아내가 마지막 2달 입원해 있을 때 저는 학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패턴이 그대로 다시 반복된 거였죠.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길게 울리고 있었어요. 잠은 1시간도 들지 못했습니다. 텅 빈 호텔방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박세롬 씨가 두고 간 머그잔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잔에 차가 반쯤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짧게 한번 진동했어요. 토비아스의 메시지였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엄마 묘에 한 번이라도 가셨어요. 그 한 줄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5해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그 사실이 정면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아 양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죠. 새벽이 호텔방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길게 울렸어요. 빈의 다부드 박사 미망인 누이였습니다. 박사님이 자택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점토판 사진들도 사라져 있었다고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가슴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 죽은 아내와 같은 췌장 부위 소견이 나왔어요. 같은 시각 막스 플랑크 해임 메일이 함께 떠올랐죠.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진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이 회색에서 옅은 청색으로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었죠. 모니터 기기 신호음만 작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침대 옆 의자에 박세롬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자세였죠. 언제 들어오셨는지도 몰랐습니다.
박세롬 씨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전 제가 했던 폭언은 다 잊으신 듯 했습니다. 그저 옆에 함께 계셨죠. 저는 협탁 위 가방으로 손을 천천히 뻗었어요. 안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5해 동안 차마 펼치지 못했던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나가 죽기 전 저에게 남긴 한 단락이 적혀 있었어요. 데이터는 길의 표지일 뿐 길 자체는 사람이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흘려보지 못했던 눈물이었죠. 박세롬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새벽빛이 천천히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를 조금 일으켜 앉았어요. 박세롬 씨와 마주보는 자세였죠. 박세롬 씨가 처음으로 양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꺼내셨습니다. 양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박세롬 씨에게 하신 한마디가 있었다고요. 세롬아 가서 너의 한국을 만나고 와. 박세롬 씨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 말을 듣고도 5해를 망설였다고 하셨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양아버지 곁을 떠나기도 어려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내가 노트에 남긴 마지막 한 줄과 같은 결을 지닌 말이었습니다. 길은 사람이라는 그 한 줄. 저는 박세롬 씨를 바라보았어요. 한 호흡 길게 쉬고 입을 뗐습니다. 세롬 씨, 한국에 같이 가주시겠어요? 박세롬 씨가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더니 길게 한 호흡 쉬고 답하셨죠. 그러겠다고요. 두 사람의 손이 다시 한번 가만히 맞잡혔습니다. 창밖에 예래반에 늦은 오전 햇살이 도시 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왔어요. 저는 침대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영상 통화 화면이 5칸으로 나뉘었죠. 야엘과 애시는 한국에 합류하기로 했고 채책 박사는 몽골에서 자료를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박세롬 씨도 양아버지께 영상을 남기셨죠. 아빠 진짜 저를 만나고 올게요. 저는 정밀 검사도 한국에서 받기로 결정했어요.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하는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긴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입국장 밖으로 나서자 우산을 들고 서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황대성 선생님이셨어요. 일은 대신 향토사 가셨고 단정한 차림이셨죠. 박세롬 씨와 메일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분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짧고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일행 하나하나에게 고개를 가볍게 숙이셨죠. 그러다 박세롬 씨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세롬 씨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입을 떼셨어요. 안녕하세요. 5살 이후 처음으로 박세롬 씨 입에서 나온 모국어였습니다. 황 선생님이 박세롬 씨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 한마디의 무게를 아시는 분의 시선이었죠. 차에 올랐어요. 김포 평야가 차창 밖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런 들녘이 비에 가만히 젖어 있었어요. 박세롬 씨가 저에게 짧게 통역해 주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엘과 애시는 뒷자리에서 말없이 차창 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화도로 향하는 길 위에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짧은 잠을 잤어요. 새벽 안개가 많이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어두운 산길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죠. 황대성 선생님이 앞장서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등산 지팡이가 돌길에 가만히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세롬 씨와 야엘, 애시는 그 뒤를 묵묵히 따랐어요. 산 중턱쯤 올라섰을 때 동쪽 하늘이 옅은 푸른 빛으로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죠. 마침내 정상에 닿았을 때 동쪽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단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과 끌이 어디에도 닿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4000년 동안 같은 양식이라고 황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떠올렸습니다. 다듬은 돌은 부정하다는 그 율법이었어요. 같은 사상이 두 끝에서 만나고 있었죠. 제단 위로 5봉우리 산악 도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 선생님이 단군과 환웅과 옥녀로 이어지는 천손신앙 계보를 차분하게 들려주셨어요. 샘족 일신 신앙과 같은 결을 지닌 이야기였죠. 박세롬 씨가 무릎을 꿇고 한국 땅의 흙을 한 줌 손에 가만히 쥐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무릎이 꺾이고 말았어요. 제단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멀리해왔던 한 단어가 떠올랐죠. 예언이라는 단어였어요. 더 이상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박세롬 씨가 우산을 받쳐주려다 손을 멈추셨어요. 비가 이미 그쳐 있었거든요. 일행 모두가 일출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사흘이 지났어요. 일행은 능산리 고분군을 둘러본 뒤 부여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은 고요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서 백제 금동대향로가 은은한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향로 상단부에 5봉우리 산악 도상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죠. 야엘이 잠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예레반 우라르투 인장사진을 진열장 옆에 가만히 띄웠습니다. 두 도상이 나란히 놓인 순간이었어요. 비율도 세부 무늬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일행 모두가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어요. 황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죠. 백제 멸망기에 유민들이 동쪽으로 흘러간 흐름이 있었다고요. 그 흐름이 이 도상과 함께 흘러간 것이라고 짧게 덧붙이셨어요. 박세롬 씨가 진열장 앞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저는 박세롬 씨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 5해 만이었어요. 박세롬 씨가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잠시 포개셨죠. 야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박물관을 함께 걸어서 나왔어요. 강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부여에서 서울로 옮긴 뒤 닷새가 흘렀습니다. 그날은 국제학술대회 발표일이었어요. 저는 단상 위에 올랐죠. 길에서 돌아온 사람의 차분한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장씩 넘어갔어요. 7도시의 자료가 한자리에 종합되고 있었습니다. 북의 하플로 그룹, 자연석 재단, 비파형 청동검, 5봉우리 도상이 차례로 떠올랐죠. 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객석 앞줄에서 손이 가장 먼저 올라왔습니다. 베르너 라인하르트 교수였어요. 검증을 위해 직접 한국에 와 있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차가운 학문적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을 향하고 있었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가 강당에 떨어졌습니다. 고인이 된 부인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동정 점수를 따려는 건 학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그러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객석 중간에서 야엘이 천천히 일어났죠. 손을 들고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어요. 자기 노트북을 단상에 올리고 슬라이드 한 장을 띄웠습니다. 20해 전 하이델베르크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었습니다. 라인하르트 교수가 제 아내의 박사 후 임용을 막은 문서였어요. 학과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이유였죠. 청중이 다시 한번 침묵했어요. 라인하르트 교수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라인하르트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하고 짧게 입을 뗐습니다. 교수님, 제 아내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인하르트 교수가 자료를 천천히 챙겼어요. 인정 한마디 없이 강당을 나가셨습니다. 객석에서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두 분이 더 손을 들었습니다. 검증에 동참하시겠다는 의사 표명이었죠. 강당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학술대회를 마치고 일행은 강화도로 돌아왔어요. 저녁 바다가 펜션 창밖으로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 노트북에 영상통화 화면이 5칸으로 켜졌어요. 다부드 박사의 미망인 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점토판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하셨어요. 5나라가 함께 공동학술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발족했어요. 야엘과 애신, 채책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막스플랑크 복직과 서울대 개권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서울대 1년 개권을 택했습니다. 박세롬 씨도 친부모 정보를 추적하기로 하셨죠. 통화가 끝난 뒤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토비아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가 받았어요. 한마디 건네왔습니다. 아빠, 한국 어때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장 짧고 진솔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좋아. 두 사람이 영상 너머로 함께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동쪽 해안에 섰어요. 일출이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에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길을 걸었어요. 아나 당신 말이 옳았어요. 토비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다음 주에 서울 갈게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